안녕하세요. 82회 전산학의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회 전산학의 1급이고요. 일단 회계 1급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토탈 이제 문제가 파트 6까지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럼 일단 파트 1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은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법인기업이고요. 그쵸? 법인기업. 그리고 단기 회계 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소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십시오. 전산회계 1급은 항상 그 제조기업을 위주로 이제 시험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거의 뭐 법인기업을 위주로 시험이 나옵니다.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뭐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파트 1인데 이건 무조건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토탈 10점이고요. 항상 세 문제가 나옵니다. 한 놈이 약간 어려우니까 그 놈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을 위해 그 매출을 위해서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계약을 맺었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거 뭐 등록 못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입력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이번은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하여 거래처 누락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대한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가셔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하고 누구 단기 차입금을 누락을 했으니까 진도, 완도 요 두 개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자, 외상매입금 매출금부터 갈게요. 지금 여기에 2천만 원인데 하늘 상사 500만 원 있죠. 그러면 1,500이 모자라니까 빨간색으로 차익이 뜨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입력을 하면 되죠, 뭐. 그쵸? 누구? F2 누르고 진도. 그죠? 자, 얼마입니까? 1,500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단기 차입금을 눌러야겠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도 자, 클릭을 하시고 자,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전부 다 완도한테 갚을 게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완도한테 갚을 게 있다 라고 엔터를 치고 금액을 2천을 눌러주면은 점수를 줍니다. 뭐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3번이죠. 별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전부 다 뭐 당황스럽죠. 이 문제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초정보관리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원리가 명세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 문제를 진짜 한 3번 이상은 집에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솔직히 좀 풀기가 힘들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복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수업에서 다들 들으셨을 거니까 일단 문제를 갖다가 기출 문제 위주로 이제 풀이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전기분이라는 얘기는 일단 작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작년 말에 우리가 보고한 이제 그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건데 전기분의 원재료와 전기분의 제공품과 전기분의 제품의 기말 재고액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들이 아무래도 전산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데 그걸 이 금액으로 전부 다 고쳐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시키는 걸 일단 먼저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원재료가 기말 제공이니까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죠. 얘는 어디에서 수정을 한다고요? 당연히 전기분 재무상대표에 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굽니까?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죠.
자, 제품은 얼마예요? 기말 제품은 1,500이죠. 안 맞으니까 1,500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얼마입니까? 500이죠. 그러면 기말 원재료는 500으로 바꿔주시고, 제공품은 얼마입니까? 900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9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말 원재료와 기말 제공품과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바뀌어졌겠죠. 그럼 이 바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기말 원재료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바뀌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른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걸 수정하고 나서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관련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이제 표가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 쓰는 이제 표인데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 손, 이, 표, 요 순서입니다. 자, 이게 제, 손, 이 표가 뭐냐면은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청구계산서, 재무상태표인데 우리가 방금 이 재무상태표에서 뭐를 고쳤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기말 원재료가 방금 얼마였습니까? 500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였습니까? 900이었잖아요. 그쵸? 여기도 900돼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900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기말 제품은 얼마였습니까? 기말 제품은 자 방금 1500이었죠. 문제에서도 15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걸 일단 먼저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께 체킹을 해 드릴게요. 보기 좋으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이 세 마리를 갖다가 금액을 바꾸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이 다른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기말 원재료는 하고 기말 제공품은 누구에게? 제조원가 명세서. 기말 제품은 누구에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디에서부터 틀어지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틀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틀어지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거예요. 그럼 걔를 여러분들이 메모했다가 껴안고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바꿔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뭐가 틀어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단기순이익이 틀어지겠죠. 그러면 이 단기순이익을 또 끌어안고 이익잉여금 청구계산서로 가요. 그럼 그 이익잉여금 청구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요 단기순이익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걔를 바꾸어주면은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얘 금액이 바뀌겠죠. 그럼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일치하면은 관련 재무제표의 수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퍼스트 시키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그럼 걔를 먼저 입력하고 나서 걔들이 다른 재무제표에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가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영향을 주면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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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부터 영향을 주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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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일치하고 이 두 개가 일치하고 이 두 개가 일치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띄우세요. 클릭. 그러면은 기말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아마 나오겠죠. 그쵸? 그럼 변경되면은 자 어디가 변경되었느냐? 원재료비에 있는 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있죠. 요게 이제 바뀐 거고요. 500으로 문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바뀌었겠습니까?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죠. 요 900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다? 단기 제품 시종가가 바뀌었겠죠. 얼마?
149,509,600 이거를 못 외우니까 연필로 체크를 해요. 149 기억이 안 나. 자, 149,509,600 509,600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껴안고 손익계산서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손익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에 가면은 얘도 정기분 상대표에서 재무상대표에서 값이 적용되었죠. 변경된 게 뭐 때문에 아시죠? 매출원가를 구할 때 우리가 기초제품 재고액에서 단기제품 더하고 키말 제품 빼잖아요. 요 키말 제품이 바뀐 거죠. 문제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바뀌었으니까 자, 요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재원가는 손익계산서 뭐 구할 때 그렇죠. 매출원가 구할 때 영향을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매출원가의 요 단기제품 재원가 요 금액이 누구랑 일치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재원가 이거랑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149,509,600으로 그러면 149,509,600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달라 그 얘기죠.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149,509,600으로 요 단기제품 지원가를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 금액이 변했으니까 얘를 확인 누르는 순간 매출원가도 변경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누가 바뀌겠습니까? 단기순이익도 바뀌겠죠. 자, 확인 눌러볼까요? 어때요? 49899,600으로 바뀌었죠. 그럼 요 금액을 또 못 외우니까 체크해야죠. 49899,600 이해되죠?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도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를 끄시고요.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그럼 요 단기순이익을 끌어안고 이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다? 요 단기순이익의 금액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요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근데 49899,600이 여기에 금액하고 똑같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위에다가 엎어서 적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요 위에 F6번 불러오기 누르고 얘 누르면은요 자동으로 이제 단기순이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금액의 합이 이제 누굽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금액이잖아요. 109307250 그쵸? 109307250 그러면 이 금액이 이제 누구랑 일치하면 된다? 라스트 종착역 재무상태표와 일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띄우면은요 아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합계가 차이가 없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이 109307250 요게 그대로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이제 올바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틀어진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단기순이익하고 2월 이익잉여금이 멀쩡했는데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만 이제 틀어졌으니까 요 두 개만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 요 두 개만 이제 재무제표를 수정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다 했나요? 네, 끝입니다. 이상으로 요거에 대한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가 기말 재고액을 고치라고 했으니까요. 그 기말 재고액을 재무상태표에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짠 하면서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로 각자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에 제품 제조원가와 이익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끌어안고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단기제품 시종가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매출원가 틀어지니까 단기순이익 바뀌고 그 단기순이익이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영향을 주고 근데 얘는 잘 되어 있었으니까 고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이 잉여금처분계산서에 2월 이익잉여금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재무상태표에 마지막으로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고치는 순서가 재손이표 전산회계상의 결산 순서대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1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파트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당 3점, 총 6개, 18점 나오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되겠죠. 자,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운전자금 얼마가 2천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이자 12만 원만큼의 만큼과 원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상환을 하였답니다. 그쵸? 자, 그러면 7월 10일 날에 공개해 보죠. 일단 우리가 차입금을 어떻게 했죠? 갚았던 얘기죠. 그럼 얼마? 2천만 원에 이자 12만 원. 둘 다 어디서 나갑니까? 수표가 나가죠. 그럼 나같이 들차, 나대. 나간다 어느 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럼 대변을 먼저 공개해요. 뭐 나가죠? 당좌 예금이 나갑니다. 얼마? 2,012만 원. 오케이? 근데 한 놈은 장기 차입금 갚은 거죠. 그럼 차변은 뭐?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죠. 차변에. 자, 우리 돈 갚을 거, 돈 받을 거 이런 거는 무조건 거래처를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를 국민은행을 달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2012만 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감소하고 그럼 나머지 12만 원이 이자를 준 거니까 차변의 비용 발생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 8월 10일 날에 매출처 똑똑 상사 똑똑 발음이 안 돼요. 자, 똑똑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350만 원만큼을 만기 이전의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할인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죠. 할인료 15만 원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 갑니다. 8월 10일 날에 자, 어음을 할인했다는 얘기는 만기에 찾은 거예요? 만기일 이전에 찾은 거예요? 할인은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는 거죠. 그럼 대변에 다 같이 뭐가 사라진다? 그렇죠. 매출 초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음은 받을 옴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받을 옴이 사라지겠지 뭐. 있잖아요. 돈 찾았으니까 은행에다가 받을 옴 던져야지. 자, 그러셔 누구? 똑똑 상사가 됩니다. 얼마? 350만 원이 사라지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15만 원 떼고 주더라는 얘기죠. 자, 이 15만 원 그냥 먼저 공개할까요? 차변은 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근데 매출만 치면은 안 나오니까 위에다가 채권까지 한번 쳐보세요. 나오죠? 얼마? 15만 원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 335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니까 보통예금의 차변에 얼마? 33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럼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끝이에요. 자, 질문. 할인하고 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왜? 만기일에 돈을 찾아야 되는데 만기일 전에 돈을 찾는다는 것은 돈을 찾는 게 아니고 받으럼을 마치 주식처럼 처분했다, 팔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할인료는 수수료를 보지 않고 그냥 뭐다? 처분 손실처럼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할인이
할인하고가 아니고 if 만약에 할인하고가 아니고 추심하고였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수채권을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할인과 추심은요. 수수료를 불러주는 이름이 다르다.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심하고 나오면은 수수료 비용, 할인하고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뭐 어쩌라고.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있는데 거진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그 이상 나오면은요, 뭐 쿨하게 틀어주는 거지 뭐. 뭐 담보거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할인하고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나왔던 거, 남들이 맞추는 거 그런 것만 잘 맞추시면은요, 충분히 합격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3번입니다. 9월 9일 날 한 부자씨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2억 원에 취득하면서 토지 대금은 전액 미지급하였고요. 취득세 공과금 953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가 들어오네요. 들어온다 그러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차, 나대. 차변은 뭐? 토지 얼마? 2억이 아니죠. 2억 953만 원이죠. 왜? 취득 시의 비용은 무조건 뭐다? 원가에 포함한다. 뭐 다들 알 거고.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겠죠. 사람이 물건을 샀으면 돈을 줘야죠. 그러면 대변에 전액 미지급한 거는 2억이죠. 그러면 2억은 외상이죠.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 쓸 수 없고 대변은 뭐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거래처는 한 부자 얼마? 2억이죠.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미지급금. 자, 나머지 이제 대변에 953만 원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대변에 나가면 되는 거죠. 쉬운 문제. 이런 건 나오면은요, 그냥 땡큐예요. 그쵸? 자,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제 기본 수업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기본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월급을 주게 되면은요, 종원한테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은 우리가 이제 떼잖아요. 전부 다 예수금으로 분개하죠. 근데 소득세는 100% 종업원부담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은 회사가 반을 내주죠. 그러면 반은 직원이 부담하니까 분명히 월급 줬을 때 예수금으로 분개가 되었겠죠. 그쵸? 그러면 걔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납부할 때 그 예수금들을 일단 먼저 답을 좀 봅시다. 그 예수금들을 전부 다 납부할 때 이제 차변의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누가 납부합니까? 회사가 납부하잖아요. 회사가. 그쵸? 그러면 회사가 납부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복리후생비로 거의 분개하잖아요. 우리가 왜 잡코리아나 이런 데 보시면은 아시죠? 그 뭐 사람 종업원 채워놓고 항상 급여는요. 회사 내규에 따른.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복리후생 나와 있죠. 복리후생이 항상 나오는 거. 그렇죠. 4대 보험.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면 됩니다. 왜? 직원이 내줘야 되는 걸 회사가 내주니까 직원들이 기뻐하겠죠. 직원이 기뻐하면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가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연금도 복리후생비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희한하게 세금과 공과로 이제 분개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그 뭐 경제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과 공과로 분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거는 그 뉘앙스를 줘요. 뭐 복리후생비로 분개해라. 세금과 공과로 분개해라. 주니까 여러분들은 뭐 주는 대로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회사 부담분이 나와 있죠. 자, 요게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잖아, 그쵸? 근데 이게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세금과목가로 분기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펜스로 적으세요. 어떻게? 자, 회사 부담분은 자 40만 원 뭐라고요? 그렇죠. 세금과 공과로 나중에 분기하면 돼요. 당연히 영업 보니까 800번대. 60만 원요. 세금과 공과 500번대. 이렇게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업원 부담분은 옛날에 월급 줬을 때 대변의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이미 분개를 했겠죠. 그럼 걔를 지금 납부하는 거니까 요 100만 원만큼은 차변의 예수금으로 이제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개를 한번 해본다면 자, 9월 10일 날에 어떻게 분개할까요? 뭐 보통 예금을 납부했으니까요. 종업부담분 40에 60에 100만 원. 그럼 합이 200이 나가나요? 그럼 200을 먼저 분개도 괜찮아요. 그럼 대변에 나간다. 나가면 대변. 보통 예금 얼마 나간다? 보통 예금으로 이차하면은요. 그냥 보통 예금이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통 예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200이 나가고 자, 회사 부담분은 40만 원이죠. 그러면은 차변에 뭐 그렇죠. 회사가 내는 건데 국민연금 냈으니까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는 거예요. 영업분은 800번대 얼마? 40만 원 분개하면 되고 공장은 몇 번대? 그렇죠. 세금과 공과 몇 번대? 500번대 얼마? 60만 원 분개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만큼은 옛날에 월급 주었을 때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떼었겠죠. 그 예수금을 지금 납부하는 거니까 뭐 대변에 이제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아, 참 차변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분개 다 하고 나면은 그 차변과 대변의 분개 잘 되었는지 밑에 확인을 좀 하는 것도 좀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차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위로 올릴까? 위로 올리죠.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자, 9월 20일 날 2017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부가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고려하지 말 것 나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세무 가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계 1부에서 내게 되면 좀 반칙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9월 20일입니다. 자, 일단 2017년도는 전기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죠? 우리가 전기에 떼었던 걸 회수하게 되면은요. 자, 일단 회수한 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적어요. 얼마?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 분개하죠? 무조건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몇 번째를 쓰는가 하면은 외상매 출금에 대한 회수니까 109번을 쓰면 되겠죠. 기본 수업 때 대손의 회수 다 공부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대손의 회수가 정기에 떼인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단기에 떼인 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단기에 떼인 걸 받는 경우는 거의 잘 안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실무에 가더라도 돈을 떼이게 되면은요, 뭐 거지는 안 갚아요. 거의 뭐 갚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보통 돈 떼이게 되면은요, 거의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단기에 돈을 떼어 먹어서 단기에 돈을 갚을 것 같으면 이걸 왜 떼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이전에 거의 돈 떼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수하는 경우가 거의 많겠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그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이전에 떼인 거를 회수하는 경우로 이제 많이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전기에 떼인 걸 회수하면은 대변인 보다 대손충당금으로 분개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개당 원가 2,000원 1000개를 실버 복지 재단에다가 기부했습니다. 자, 기부하면은 알죠? 11월 12일 날 차비는 뭐다? 기부금. 비용 발생. 얼마 기부했습니까? 2,000 곱하기 2,000원 곱하기 1000개니까 200만 원이죠. 자, 대변에 그런데 돈을 주었다면 대변은 현금인데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기부했죠. 그럼 대변은 뭐? 제품이 나가니까 나간다 대변에 제품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품 적용란에 몇 번? 8번. 타 계정으로 대책을 반드시 입력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옛날에 공부했던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타 계정 대책은요. 시험만 치면은요. 맨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아예 나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타겟형 대책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게 뭐죠? 그렇죠. 재고자산이 즉 상품과 원재료 제품이 맞죠? 원래 용도가 뭐예요? 상품은 파는 거고요. 원재료는요. 만들어서 파는 거고요. 제품은요. 만들어졌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세 개는 파는 게 원래 용도예요. 돈 받고 팔아야 돼요. 그쵸?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장사가 원래 용도인데 그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타겟형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조별안에 8번에 타겟형 대책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타겟형 대책은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뭐 농심 같으면은 라면을 팔아야 되는데 라면으로 군대에다가 기부하는 거고요. 맞죠? 산다소는요. 그렇죠. 생수로 기부하는 거죠. 그죠? 또는 뭐요? 그렇죠. 뭐 접대할 수도 있고요. 뭐 거래처에다가 생수 한 박스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다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뭐다? 라면을 뿌릴 수도 있는 거죠. 광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거는 원래 용도로 쓰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타겟용으로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타겟용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우리 실무적으로는 8분을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는 일단 제끼고 자,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합시다. 타겟형 대책은 이렇게 우리가 8분을 적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가 어디에서 매출원가에서 반드시 차감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쌤이 여기 한번 적어봤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매출원가는 여러분들 공식을 외울 때요. 기초상품에서 순매입을 다하고 기말을 빼면은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T 계정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T 계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하시면 뭐든지 쉽게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원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상품이 넘어온 거죠. 한마디로 2월 상품. 그쵸?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물건을 좀 더 매입을 하겠죠. 그게 순매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900원이에요. 그러면 항상 상품은 여러분들 재고 자산이니까 차변을 뭘로 생각하면 돼요? 항상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창고에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가 있었다? 1,000원 있었죠? 맞죠? 맞잖아요. 2월 들어온 거 100원, 새로 산 거 900원.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팔 수 있는 순수한 금액. 판매 가능액. 그렇죠? 그럼 이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판매 가능액은 1,000원이잖아요. 그럼 1,000원 중에서 팔아버리면 매출원가고 팔고 남은 게 기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매출원가를 모르니까 기말 되면은 뭡니까? 그렇죠. 재고 조사를 하는 거죠. 내 후배들 후임들을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 창고에 가. 혹시 팔고 남은 게 얼마니? 알아봐. 그 얘기예요. 그럼 열심히 나의 후배들이 창고에 가가지고 재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오더니 얘기하는 거죠. 선배님 창고 가니까 물건이 200원이 있습니다. 2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800은 어디 갔을까요? 팔았겠지. 그게 매출 원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원칙.
800원은 매출원가가 맞죠?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이 800원 중에서 한 200원 정도가 기부하거나 접대하거나 광고하거나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8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600원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지금 창고에는 200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사라진 건 얼마입니까? 1000에서 200을 뺀 800이거든요. 그럼 800이 원래는 매출원가 맞는데 혹시 타 계정으로 대책이 200이 있다면은 걔는 빼란 얘기죠. 왜? 걔는 팔아버린 게 아니잖아요. 매출이 아니잖아요. 판매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다? 걔는 빼야죠. 그러면 진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된다? 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의 원래 공식은 기초에 순매입도 하고 기말을 빼는 거지만 만약에 타 계정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걔를 추가로 빼주면은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타 계정으로 대한 타 계정으로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손익 계산서 볼까요? 정기분 거. 여기에 매출원가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지정가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기말 제품을 빼면은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가액에 배웠잖아요. 원가액에. 그러니까 이 방금 선생님 설명은 상품으로 했지만 제품으로 따진다면요. 공장은 저번에서 팔고 넘어온 제품. 단기 제품이 뭐예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낸 제품. 왜? 공장은 사와서 파는 게 아니고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가능액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을 빼면은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타 계정으로 대책이 있죠. 맞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혹시 다른 용도로 쓴 게 있다. 그럼 그 금액을 여기다가 만약에 넣어준다면은 그때는 뭐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 매출원가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얘가 있다면. 얘가 없다면 바뀌어지진 않겠죠. 오케이. 자, 요거 이론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쌤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뭐 회계 1급은 잘 나오고요. 회계 1급도 한 번씩 나올 수 있고요. 뭐 세무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죠, 그쵸? 자, 다음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얘기합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재고 자산이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적요란에 8번을 꼭 적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몇 번입니까? 7번이죠. 자, 7번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없네요. 그쵸? 자, 파트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매출 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들 입력하는 거 아니까 그대로 문제 풀게요. 자,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를 푸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형 선택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아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자, 다 같이 세금 계산서가 나온다. 그럼 뭘로? 과세로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가 나온다. 이거는 면세업자가 쓰는 거기 때문에 면세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알죠? 뭐 로컬 LC 영어로는 로컬 LC죠. 한국 명으로는 뭡니까? 내국 시정장. 내국 시정장. 또는 이제 요즘에는 뭐 구매 확인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구매 확인서. 자, 요런 이제 단어가 나오거나 또는 뭐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란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뭘로 유형 선택하죠? 영세로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수출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수출로 선택을 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문제를 풀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알고 나서 나머지는 응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는 끄고 부가세와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요, 유형 선택만 잘하면 거의 뭐 반은 먹고 들어가죠. 그렇죠. 1번 미국 미토리 컴퍼니에 그쵸 제품 몇 개, 500개를 직수출하고
자, 선저기는 8월 3일,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직수출에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일단 팔았죠. 자, 팔았으니까 수출이니까 다시 뭡니까? 매출로 가야 되겠죠? 자, 수출이니까 매출입니다. 그러면 8월 3일 날에 매출에 수출이니까 16번 수출이 되겠죠? 품목은 제품, 수량은 500. 그 다음에 이게 한 개당 얼마죠? 400달러죠? 맞죠? 아, 그럼 이거 위험하다. 왜? 단가가 400달러가 아니죠. 여기는 미국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계산기 잡고 자, 400달러 곱하기 1달러의 환율이 얼마입니까? 1100이죠. 1100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품 한 개당 얼마? 44만 원이다. 그 얘기죠. 그럼 단가는 44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2억 2천이고 자, 거래처는 위토리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구분하는 거 알고 있죠? F2 누르고 수출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냥 뭐 1번 직수출 적는 거 알고 있죠? 수출 신고번호 안 나와 있으니까 적지 마시고요. 자, 분개만 하면 됩니다. 전액 외상이죠. 자, 제품을 팔면은 외상 매출금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2번 전액 외상, 자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한 번씩 이걸 물어보는데 쌤 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써요. 어떻게? 저는 외상 안 가고요. 3번에 호남 누르고 대변의 제품 매출 붕괴되어 있길래 그냥 차변에보다 내가 그냥 알아서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으로 직접 붕괴 써요. 감점인가요? 아니죠. 잘한 거죠. 이분은 천재예요. 여러분 붕괴만 잘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남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붕괴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9월 10일입니다. 다음은 판매한 제품이 판매 동그라미 하자가 되어서 반품 세운계한서에 반품되어서 발급한 수정 세운계한서이다. 이게 이제 반품 세운계한서죠. 밑줄짝 수정전자 세운계한서 발급과 동시에 외상매출금하고 상계했답니다. 뭐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판매했으니까요. 매출이죠. 자, 그럼 며칠? 9월 10일 날. 자, 일단 반품은 당했지만 그래도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요. 매출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출에 자, 수정 세원계한서도 아무튼 세원계한서죠. 세원계한서란 말 나오면 무조건 11번 과세.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 품목은 누굽니까? 제품이 하자가 있었으니까요. 제품 적으면 되겠죠. 대신에 얘는 공급가액이 마이너스가 떠야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원에 마이너스 10만원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뜨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이제 수량과 단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0에 2만원 이게 더 좋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죠? 어차피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품목과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확히 하려면 수량과 단가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금액이 마이너스로 뜹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거래처 누구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여기 화면 우측 상단에 내가 한강이죠. 그럼 내가 한강이니까 누굽니까? 공급자 아닙니까? 그럼 거래처는 누구? 서울이겠죠. 서울. 그래서 서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자 수정 세운계한서니까 전자에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계는 전액 외상과 상계하기로 했으니까 쿨하게 외상 누르면 지가 알아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마이너스 분계를 다 해주니까요. 그냥 확인만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9월 23일 날 생일을 맞이한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 11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죠? 체크. 위험하죠. 자, 다무와 백화점에서 구입 동그라미하고 수영장사의 밑줄 짝 대금은 당좌수표를 주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점수를 주는 거죠. 자, 9월 23일 날 일단 구입하고 수영장사니까 뭐예요? 51번 매입의 과세죠. 품목은요. 선물 세트. 근데 이것도 나오니까 쌤 불공 아닙니까? 아니죠. 왜? 공장 직원한테 주는 거니까 당연히 과세로 가야죠. 물론 접대비 같으면 이제 불공이 되겠죠. 자, 금액은 110만 적어요? 아니면 100만 적어요? 그렇죠. 110만 원을 나누기 1.1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0만 원을 나누기 1.1 하면은 정확히 공급가액 1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100만 원을 적으시면은 부가세가 10만 되는 거죠. 포함이니까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1.1 하시면 돼요. 자, 거래처는 누구? 다무와 백화점. 전자 수용기한서 맞으니까 1번 적고 분계는요. 수표를 줬으니까 혼합이죠. 그러면 차변에 내가 사온 건 원재료가 아니죠. 뭐다? 공장 직원에게 선물했으니까 복리후생비 몇 번 때? 공장 500번 들어가시면 되고 대변에 수표를 줬으니까 당좌예금 얼마? 110을 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자, 4번에 이제 여러분들 필기하나 하죠. 자, 우리 그 예전에 이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예전에 그 뭐냐 우리 그 당좌자산 파트에서 가시흑금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자, 요거 이제 의미를 좀 봅시다. 가시흑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가 있다? 일단 그 직원들이 이제 출장 가기 전에 그쵸 어림잡아서 돈 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뭔지도 모르고 준 돈, 그쵸? 맞잖아요. 얼마나 올지 뭔지도 모르고 준 돈이죠.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시금이죠.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 돈을 쓴 거예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산회계 2급 때 배웠을 내용은 이제 그 뭐 인출금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의미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냉난방기 구입했죠. 부가세 별도 체크. 구입 동그라미. 당사 명의로 세관계안서를 밑줄 짝 발급받았답니다. 그러면 구입하고 세관계안서니까 원래는 매입의 과세인데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요? 대표이사가 지 마음대로 자기 집에 사업과 관련 없이 쓴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자, 대금은 당사 발행 수표를 주었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시금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10월 이제 17일 날에 자, 분개할게요. 매입의 불공이죠. 공제가 안 되니까 54번이고요. 품목은 냉난방기. 품목은 뭐 말이 되게끔만 적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면 되고요. 부가세가 별도니까 이것도 보고 또 나누기 1.1 하면 안 되겠죠. 30이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갑다. 시험장 가면 진짜 그거 긴장한다니까요. 시험장 가면은요 330 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300에 30을 잘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가세가 별도니까요 어떻게 한다? 330 적고 33만 나와야 되겠죠. 거래처는 전자나트. 전자수행기한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에 여 체크하죠.
근데 불공제 사유는 누굽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2번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분계는 전액 현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외상을 쓸 수는 없으니까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3번.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차변에 우리가 사온 게 원재료가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가지급금이죠. 얘기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준 돈 또는 뭐죠?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거는 업무무관이죠. 오케이. 자, 363만 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여금을 쓰면 안 되죠. 부가세 대여금조차도 이 가지급금의 금액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변은 뭐다? 그렇죠. 전부 다 수표를 주었으니까 당좌 예금이 나가죠. 나간다 대변에 당좌 예금 363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요. 이게 가시급금은 원래 여러분들 거래처 다는 거 알고 있죠? 대표이사 이름 다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달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대표이사의 이름을 안 주니까 굳이 단다면은 회사 등록 가가지고 이제 유상수 씨를 달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단다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유상수 씨를 달면 됩니다. 근데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이제 초재위원은 이제 거래처까지는 이제 뭐 터치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나와 있네요. 그쵸? 원래 이제 그냥 문제에 따라간다면은요. 대표이사 이름 안 나와 있으면 안 달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굳이 단다면은 이제 회사 등록 가가지고 조회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달지 말자. 그런 이제 취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나와 있으면은 한 번쯤은 달아주세요. 원래 가지급금도 거래처를 다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27날 이슬비 씨에게 제품을 판매했고요. 전에 현금으로 수취했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밑줄짝 판매 동그라미. 자,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이면 알죠? 자, 27일 날에 매출에 현금 영수증이면요. 자, 세은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냥 과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금 과세, 카드 전표를 발행하면 카드 과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다? 현금 과세. 22번이죠. 품목은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영수증 봐야 되겠죠.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20만원, 2만원이니까 22만원이죠. 근데 원래 우리 현금 영수증하고 카드는 부가세를 포함한 22만원을 적으면 금액이 나누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혹시나 이제 실수로 20만원 적으면은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상처받지 마시고, 아시겠죠? 우울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갖다가 다시 손으로 그 22만원 적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1회용이거든요. 1회용.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20만원에 2만원 해가지고 내 손으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잘라지고 안 잘라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과 부가세를 확인하고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손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비사업자 이슬비 씨죠. 자, 이제 분개합시다. 분개는 어떻게 했죠? 전에 현금이니까 1번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대변에 분개해주고 차변에 현금 들어오는 분개가 되어 있겠죠. 6번입니다. 12월 10일 날에 서울 컨설팅으로부터 공장 제조 설비의 안전 대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받고요. 컨설팅 수수료 50을 세운계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세운계안서 밑줄짝 전자죠.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1일 날에 지급한 계약금 밑줄짝 다 같이 뭐죠? 뭐 선급금이겠지 뭐. 그쵸?
1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선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분개합시다. 세금계산서니까 과세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매입인지 매출인지 자꾸 이제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거는 무조건 매입이에요. 그렇죠? 돈을 쓴다는 거는 뭔가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때요? 여기 현금으로 주었으니까 돈을 쓰고 있죠. 그러면 돈을 쓰는 거는 무조건 매입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입의 세금계산서니까 다 같이 12월 10일 날에 매입의 과세 51번으로 가는 겁니다. 품목은 뭐 컨설팅 수수료를 하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50만원에 과세 별도 5만원. 자, 거래처 누굽니까? 서울 컨설팅이죠. 그리고 전자에 체크하죠. 전자 세금계산서니까. 분개는 어떻게 할까요? 혼합이죠. 왜? 자, 일단 먼저 차변에 내가 사온 게 구입한 게 원재료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수료 준 거죠.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장 설비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공장과 관련된 원가겠죠. 그래서 몇 번대? 5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돈 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뭘 줬다? 10만원만큼은 계약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10만원. 그럼 얘 빼고 나머지 얼마? 45만원만큼은 뭘로 주었다?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죠. 45만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매점표를 분개할 때는요, 쉬워요. 그냥 유형 선택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딸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매매실 점표죠. 그쵸? 일반 점표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많이 틀리지만 한 개씩 이제 실수를 하지만 매매실 점표는요, 증빙을 보고 유형 선택만 잘하면 돼요. 세원계산서 과세, 계산서 면세, 그쵸? 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 현금 과세, 로컬 LC, 영세로 세원계산서, 영세, 직수출, 수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형 선택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세원계산서가 공제가 안 될 때는 이제 뭐 매입에 불공도 있지만, 그럼 유형 선택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뭐만 하면 된다? 분기만 하시면 돼요. 왜? 얘는 물건을 사오고 파는 분기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오면은 돈을 주는 분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물건을 팔면은 돈을 받는 분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매매 시험표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4 오류 정정. 자, 오류 정정 문제로 가도록 하죠. 이거는 2개 나올 때도 있고 3개 나올 때도 있는데요. 뭐 일단 2개 나왔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죠. 8월 15일 날에 김기덕 씨가 지방 출장비에 대한 분기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죠. 근데 이 사용 내역을 보니까 출장비가 다음과 같이 비용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차하여 지급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거는 일단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일반 점표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매매점표에 가서 분개하시면 되고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일반 점표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점표에 가가지고 8월 15일로 갑시다. 뭐야? 아예 분개가 안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분개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30만원이니까 차변에 뭐 여비, 교통비 누가 갔대요? 영업사원 김기덕 씨가 갔으니까 영업부죠? 800번 때 여비, 교통비를 차변에 30만원 비용을 발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에 우리가 돈을 이제 어떻게 했죠?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요. 보통예금 나가지 뭐. 나간다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공개만 하면 됩니다. 뭐야 이거? 엄청 쉬운데 그쵸? 자, 분계 연장이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요거 별표죠. 요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현금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전자수연기한 서밋줄짝 발급했고요. 이걸 처분하면서 감가상각노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했답니다. 비품 취득가 600, 감누는 350이 있죠. 자, 일반 전표로 가시면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매매춘표로 가시면 되겠죠. 부가세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9월 15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 유형 선택은 매출하고 세관계한서를 여기에 주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과세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격도 300, 부가세도 30 포함해서 330이니까 330 잘 되어 있죠. 맞죠? 잘 돼 있어요. 근데 자 거래처도 이제 여수로 잘 돼 있고 뭐 전자에도 체크돼 있고 다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자 분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왜? 여기 보니까 비품이 팔려 나갔으니까 대변에 600만 원만큼 취득가액이 사라지는 거 맞죠? 그리고 차변에 이제 뭐가 사라집니까? 그러면 비품이 나가면은 감가상각노계획도 사라져야 되는데 감가상각노계획이 차변에 분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비품의 취득가가 얼마입니까? 600. 감누가 얼마예요? 350. 그럼 알죠? 600에서 350을 빼면은 얼마예요? 250이죠. 이 250을 뭐라고 하죠? 장부의 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품의 본전은 얼마이다? 자, 얼마? 600에서 350 뺀 250이죠. 그럼 본전은 250이에요. 그럼 나는 250만 받으면은 본전이죠. 근데 얼마? 3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난 겁니까? 손실이 난 겁니까? 그렇죠. 이익이 난 거죠. 왜? 600의 감누가 350이니까 장부의 가치는 250이잖아요. 그러면 250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50 벌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차변이 아니고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일단 먼저 분개를 해버리세요. 그게 편해요. 어차피 이거를 고칠 거라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50으로 먼저 고치는 게 낫겠죠. 왜 50인지는 알죠? 장부가 250에서 250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50이 이익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변에 뭘 없애면 됩니까? 자, 차변에 현금이 330 들어온 건 맞죠? 그러면 차변에 350이죠. 이게 알고 보니까 뭐다? 감가상각노계획 금액과 일치하죠.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차변에 어떻게 한다? 감가상각노계획을 없애버리는 분기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감가상각노계획이 차변에 사라지는 분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추가로 해주는 거죠. 당연히 비품거니까 비품의 짝지 213번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분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첫째 뭐다? 비품 취득가에서 감누를 빼가지고 얼마를 250의 장부가액을 일단 구해요. 그러면 250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50 나왔죠. 그러면 손실 아니니까 대변 수익 발생 손실을 이익으로 고치세요. 50을. 그러면은 여기에 차익이 350이 떠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걔를 감누로 차변을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비품 팔려 나가면 감누가 차변에 사라지잖아요. 뭐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류정정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자, 결산 분계로 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5 결산은 총 3문제가 나오죠. 자, 결산 문제를 푸는 방법.
첫 번째, 수동 붕괴를 일반 점표에다가 먼저 하고요. 세컨드 뭐다? 자동 붕괴를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점표를 추가하시면은 지가 자동으로 붕괴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결산 문제는 요 5가지가 있죠? 자,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뭐 기말재고, 둘째 대손, 셋째 감가, 넷째 퇴직금, 다섯째 법인세. 요게 키워드예요.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이 5개가 자동 붕괴이고요.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세요.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당연히 감가는 무형자산 상각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산 문제는요, 항상 1번과 2번과 3번을 보면서 누가 수동이고 누가 자동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다시 뭐예요? 수동이죠. 2번도요. 수동이죠. 근데 3번이 자동이죠. 왜? 키워드가. 그렇죠. 퇴직금. 퇴직 나오면 자동이잖아요. 여기 퇴직. 자동이죠. 그래서 요 글자가 나오면은요, 그냥 자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퇴직금은 그러면 자동이니까 요 3번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고요. 수동인 1번과 2번을 먼저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기말의 외상매입금 중에는 자, 일단 1번은 수동이니까요. 일반 점표를 먼저 띄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12월 말일날로 가시면 됩니다. 자, 1번은 기말의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는요. 미국 코메리사의 외상매입금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쵸? 그럼 이건 뭐 하란 얘기죠? 자, 먼저 외상매입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다 같이 받을 거예요, 갚을 거예요? 갚을 거. 자, 일단 적으세요. 갚을 거. 자, 갚을 거. 외상매입금이 장부에 얼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600만 원이 있다 그 얘기죠. 그쵸. 근데 기말에 환율을 평가했죠. 평가니까 자, 이게 미화로 따지면 몇 달러예요? 5,000달러죠. 곱하기 자, 적용 환율이 달러당 얼마? 1,100이잖아요. 그럼 1,100이면 1,100을 곱하세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기말의 환율은 55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50만원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달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 요거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달러를 자, 우리 X1년도가 있고 X2년도가 있어요. 그러면 X1년도의 달러를 1달러를 우리가 보유를 했어요. 그때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쵸? 1,000원을 보유했어요. 근데 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자, 기말이 되니까는 환율이 올라가지고 1달러가 1200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년도에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이 달러를 환전을 했어요. 환전을 하니까 1달러에 1,500원이 되었죠. 그쵸? 그럼 우리는 보유한 시점부터 기말 시점까지의 차이 얼마입니까? 요 200원 있죠? 요 200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요. 그쵸? 그리고 1,500원에 환전했을 때 요 1,200원과 1,500원의 요 차이의 금액인 300을 뭐라고 한다? 외환 차익이라고 했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1,000원의 달러를 보유했다가 환전을 1,500원에 환전했으니까요. 결국은 1,000원에 산 달러가 1,500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달러를 통해서 생긴 이익은 전체적으로는 500원이죠. 하지만 이게요. 외화 환산 이익 200과 외환 차익 300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기말에는요 항상 뭐다? 달러를 평가죠. 평가했을 때 이거는 실현된 이익입니까? 미실현 이익입니까? 미실현 이익이죠. 왜? 환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단지 조화만 하는 이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만 하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200 올랐으니까 200이 평가 이익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달러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글자가 좀 그러니까 좀 우아하게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2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환전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현금으로 실현되었으니까 이걸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실현이익으로 분류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500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200은 수익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금액을 비교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기말의 환율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보유 시의 환율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비교하니까 300 벌었죠. 요게 이제 외환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0을 벌었지만 우리는 이 500을 어떻게 나눈다? 평가이익 200, 즉 환산이익 200과 그렇죠. 처분이익 300, 즉 외환차익 300으로 나눈다는 것뿐이죠. 그 느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문제는 이제 뭐에 대한 문제이죠? 외화 환산 이익에 대한 문제이죠. 왜? 환전한 게 아니고요. 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평가하는 문제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장부에는 갚을 게 얼마가 있었습니까? 600 있었죠. 근데 달러가 뭐예요? 내렸단 말이에요. 아참.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물론 쌤이 이거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만 얘기한 건데요. 이제 이 달러는요. 실제로 채권이냐 채무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올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오르더라도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한다?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내리면은요. 그때는 외환 차, 참 미안합니다. 올랐다 하더라도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외환 차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요. 자,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오르면 무조건 이익이고 내리면 무조건 손실이죠. 근데 달러는요. 이 달러가 채권이냐 채무냐에 따라 가지고 증가했다, 환율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리면은요.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오르거나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걔가 채권이냐 채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섬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풀이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게 있잖아요. 내렸잖아요. 그럼 내리면 손실이냐? 아니죠. 왜? 장부는 600이지만 평가는 550이죠. 그럼 50이 줄었죠. 뭐가 줄었어요? 갚을 게 줄었죠. 여러분, 갚을 게 줄면은 회사의 분위기는 좋아요, 싸해요. 좋잖아요. 아니, 갚을 게 줄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걸로 갖다가 뭘로 인식한다? 외화, 환산, 이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에 대변의 수익 발생, 외화 환산, 이익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얼마? 50. 자, 왜 이익입니까? 그렇죠. 차변에 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했잖아요. 부채 감소는 나에게 이익입니다. 자, 거래처 살아줘야 되겠죠? 누굽니까? 코메리사. 50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환율 평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좀 길었는데, 자, 일단 요 문제 푸는 건 좀 심플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그 어떤 분들 한 번씩 오시면 외화 환산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을 언제 쓰고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은 언제 씁니까? 물어보는데 어, 정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결산 문제에서는요 외화 환산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나왔으면 나왔지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이 나올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산 문제는 말 그대로 결산 분기거든요. 결산 때만 하는 분기이기 때문에 결산 때는 달러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하는 거지. 환전은 우리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전에 관한 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일반전표 파트 2에서 나오지 결산 문제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전표에서는 그럼 뭡니까? 일반전표에서는 외화환산 이익이나 외화환산 손실이 나올 리는 없겠죠. 왜? 얘들은 보통 결산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평가는 결산에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니까 12개월치죠. 자, 12 체크하시고요. 240만원만큼을 제조부와 본사 관리 부분에 6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9월 1일로 한번 가보세요. 자, 9월 1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월 1일로 일반전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분기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 분기가 뭐로 되어 있죠? 성급 비용 해가지고 24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240 돼 있죠.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분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쌤이 요거를요 그대로 한번 자 가져가 볼게요. 자, 우리가 9월 1일 날에 이렇게 분기를 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분기를 자, 요걸 좀 볼까? 요걸 보는 게 낫겠네요. 자, 9월 1일 거 차변의 성급 비용 240, 대변의 현금 240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이거를요. 그 240 분기했는데 제조부에 180, 본사에 60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제조부와 본사를 따로따로 한번 잘라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조부와 본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입한 240 중에서 제조부에 들어간 보험료가 얼마? 180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본사에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머지 얼마예요? 뭐 60이 되겠죠. 총 240이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1년 12달치를 보험료를 준 거예요. 맞죠? 근데 뭘로? 자산으로 분개했죠? 그럼 여러분 항상 수익과 비용은 이제 이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상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분개했으면요. 나는 결산 때 뭘 분개한다? 비용을 구해서 비용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용으로 잡혀 있으면요. 그때는 상급분을 구해가지고 상급분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자산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결산 때 뭘 분개하면 되는 거죠? 비용을 이제 이번 연도에 비용을 처리 안 했으니까 이번 연도 단기분에 비용을 구해가지고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월화 계산해야죠. 자, 제조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조부는 전체 180만 원치를 주었죠. 자, 곱하기 자, 1년 몇 달? 12달이죠. 그러면은 12분의 하세요. 그리고 위에는 언제 가입했습니까? 9월 1일 날 가입했으니까 9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가 단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려봅시다. 9, 10, 11, 12 몇 개월? 4개월치만 뭘로?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번 연도에 우리 제조부는 180만 중에서 곱하기 4 나누기 12 12분의 4만큼만 쓸게요. 12분의 4만큼만 뭐가 되는 겁니까? 보험료를 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공장의 비용은 얼마이다? 보험료 비용은 그렇죠. 60만 원, 60만 원. 그러면
본사는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똑같죠? 그럼 그대로 월할 계산 해버리면은 12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합시다. 6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얼마입니까? 20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제조분은 60이고 본사는 20. 많은 만큼만 보험료를 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쵸? 근데 우리는 보험료를 어떻게 씁니까? 성급 비용으로 분개했으니까 아예 비용을 잡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뭘 잡아라? 그렇죠. 비용 잡지 않았으니까 이제 비용으로 잡는 분개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쌤이 미리 어디에다가 종이에다가 분개를 한다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차변에 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두 개를 잡아야죠. 그렇죠? 자 하나는 몇 번대? 제조부니까 500번대. 하나는 몇 번대?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본사니까 800번대. 그러면 비용 잡아야 되겠죠. 왜? 처음부터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이번 연도에 비용을 구해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얼마? 공장은 60, 관리부는요?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60과 20을 더한 금액 얼마? 80은 진짜 이번 연도에 단기 비용이 맞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미안하지만 성급 비용 얼마? 차변에 240만 중에서 80만 원만큼은 미안하지만 성급 비용이 아니다. 그럼 너는 뭐다? 넌 진짜 이번 단계 비용이다. 그러니까 성급 비용 8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대변은 뭐다? 80만 원만큼은 성급비용이 아니야 하면서 대변의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 성급비용은 얼마예요? 240에서 80을 뺀 나머지 얼마? 그렇죠. 160이 성급비용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 되는 거고 분계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비용 잡지 않고 전부 다 선급비용을 잡았지만 그 중에 얼마? 80만 원만큼은 선급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대변에다가 제거해버리고 비용만큼을 이제 어떻게 한다? 얘는 이제 진짜 비용이니까 걔들을 차변에 비용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본사와 공장으로 나누는 바람에 두 개로 나누어서 분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거 12월 말일자로 밑에 있는 거 요거 그냥 옮겨서 분개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요거 그대로 분개하세요. 그러면 대변에 뭐 사라진다? 성급 비용이 얼마? 80만 원이 사라지고 차변에 드디어 보험료 공장으로 가는 거는 몇 번대? 500번대 60만원. 그리고 본사로 가는 거는 몇 번대였습니까? 그렇죠. 800번대 보험료 20만원. 이렇게 분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었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if 얘가 있잖아요. 9월 1일 날에 성급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험료로 우리가 만약에 분개를 했다. 보험료로. 그러니까 만약에 9월 1일 날에 우리가 이거를 성급 비용으로 분개하지 않고 진짜 보험료로 분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이제 달라지겠죠, 분개가. 그쵸?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때는 일단 그래도 월할 계산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60이고 자 제조부는 보험료가 60이고 본사는 20이죠. 그쵸? 그러면 진짜 보험료는 얼마예요? 그렇지 80이지 80. 그쵸? 그럼 이때는 답이 뭐가 된다?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오히려 보험료가 80인데 240으로 돼 있으니까 240에서 80을 빼고 그쵸? 240에서 미안합니다. 80을 남기고 나머지 얼마? 160을 빼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답이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료로 되어 있었다면은 자, 대변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보험료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장은 180 중에서 60만 보험료니까요. 그럼 60은 그냥 놔두고 비용으로 놔두고 나머지 얼마? 120만 대변에 빼면 되는 거죠. 누구는? 공장은 500번 대 맞죠? 제조부. 그리고 이제 본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본사는 보험료가 800번대가 사라지는 거죠. 힘들어요. 자, 장비가 부실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는 이제 본사는요 얼마입니까? 60만 중에서 20만 원만 보험료였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보험료는 여기에 놔두고 얼마? 이제 거꾸로 60만 원만 60만 원에서 20만 원 뺀 나머지 얼마? 40만 원만 이제 빼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40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뭘로 분기하면 되는 거죠? 순급 비용으로 160을 분기하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료로 분기가 된다면 밑에 있는 파란 색깔 글씨가 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험료가 240 잡혀 있는데 240이 아니잖아요. 얼마예요? 60에 20, 80이잖아요. 그러면 80을 비용 잡아야 되는데 240이 비용 잡혀 있으면 비용을 대변에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240에서 80을 빼면은 240에서 80을 빼면은 160이죠. 그러면 160만 원만큼은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잖아요. 단기의 보험료는 80이니까. 그러면 걔는 선급 비용이 160 되는 거고 그러면 그 160만 원만큼을 대변에 뭐다? 비용에서 제거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이상으로 수동 분계는 마감을 하고요. 자, 이번 회차 결산 문제 좀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뭐를 분계한다? 자동 결산을 이제 하면 되겠죠? 자, 퇴직금. 퇴직금은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결산 자료 입력 이제 자동 분계니까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엔터 치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장으로 가는 퇴직금은 노무비 라인에다가 이번에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 클릭하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나 본사로 가는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이번에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 자꾸만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니까 자꾸만 여기 연금 충당금에다가 금액을 적어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연금이에요. 연금. 퇴직급여가 아니에요. 연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무비의 퇴직급여는 잠시만 봅시다. 문제. 총무부는 본사니까 본사 직원이니까 공장 아니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얼마?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에다가 얼마? 1,500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장은 이제 생산부는 노무비에다가 1,080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냥 아예 그냥 충당부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올 때 이제 다 했죠. 나올 때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은요. 전산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한다? 자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확인하고 싶으면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요. 그 12월 말일자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자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충 이렇게 분계돼 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과하고 그다음에 위에도 가시면은 공장 거 이렇게 분계돼 있잖아요. 맞죠?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라스트 파트 6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서 반복 숙달을 좀 하시면은 그때 느낌이 와요. 그래서 느낌 올 때까지는 요거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4월 말 현재란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무조건 뭐다? 요거는 1월 1일부터 그런 뜻입니다. 1월 1일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가 키워드죠. 거래처 동그라미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무조건 문제에서 조회 문제에서 자 거래처, 특정한 거래처, 매입처, 매출처 아무튼 거래처를 언급하면은요 무조건 어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셔가지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4월 말까지인가? 그쵸? 4월 말까지 넣으세요. 자, 누구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외상의 출금의 잔액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잔액을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계정 과목에 외상의 출금 일단 적고 거래처는 특정한 거래처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거래처 중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엔터 그냥 치세요. 여기 엔터 치면 전체 거래처가 다 나옵니다. 그럼 이때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잔액에 가가지고 맞죠? 가장 큰 거래처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찾을 때는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 잔액이라고 하는 글씨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면 어때요? 밑에 금액들이 막 움직이죠. 그럼 이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큰 거는 여기 이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메뉴에 나와 있죠? 요거 누르면 정렬이 돼요. 그러면 1900이 가장 크죠? 그럼 거래처 누구? 미림 상사의 190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혹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외상의 출금을 가장 많이 회수한 거래처는 누구인가? 그럼 어떻게 할래요? 우리 외상의 출금을 회수하면은 외상의 출금 잔액은 원래 차변이니까 회수하면은 대변이 사라지죠. 그럼 그때는 대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변을 클릭하시면 가장 많이 회수한 게 누구냐 물어보면요. 그때는 동서유통 616만 원을 답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공부하세요. 잔액을 물어보면은 여기를 보면 되고요. 외상값 회수한 걸 물어보면은 대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개할 때 회수하면은 대변의 외상을 조금 자산 감소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변을 보시면 됩니다. 자, 둘 다 잘 나오니까 얘기해 드린 거고요. 상반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1월부터 6월달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발생한 보험료 중에서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특정 월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하세요. 자산부채 자본은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재료비, 노비, 경비, 수익 비용 이렇게 IS 계정, 원가 계정 요게 나오게 되면은요. 요거를 언급하게 되면은요. 월계표나 일계표 가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정기에서 2월 되는 항목이 아니고 그 연도에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도에만 발생한 거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계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특정 월, 특정 일을 언급하거나 또는 재료비, 노비, 경비, 수익 비용을 언급하게 되면 1월계표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월계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장부관리의 중간에 있죠? 1월계표. 뭐 1계표를 가든지 월계표를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상반기라고 있으니까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죠. 그러면 월계표 가게 되면 1부터 6까지를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뭘 물어보죠? 제조보험자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에서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거는 800번대 보험료입니까? 500번대 보험료입니까? 500번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제조경비 보이죠? 그러면 제조경비 이 라인에서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보험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가 답이겠죠. 224만 원. 만약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를 물어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가 836000이죠. 그럼 요걸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조 경비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제조 경비 라인에서 보험료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24만 원이죠. 자, 다음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무조건 부가세 관련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진 어디로 가면 된다? 부가세 신고서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 부가가치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클릭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띄우세요.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고요. 자, 문제는 뭐를? 세금 계산서를 매출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을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에 1번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요 1번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의 공급가액 얼마? 그렇죠. 1억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면 틀려요. 왜?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10%짜리도 있지만 0%짜리의 0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이 얼마냐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는 0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only 0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때는 당연히 뭐다? 그렇죠. 0세 세금계산서 5분만 보면 되는 거죠. 3,500. 하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1억과 3,500, 0세까지 0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니까 요 두 개를 다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그렇죠. 1억 3,50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질문. 만약에요. 이 문제가 공급 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로 나오면은 답은 뭘까요? 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되니까 대자죠. 그러니까 대가란 말은요. 대자. 한문으로 그 뜻은 아닌데 한자가 그 뜻은 아닌데 그냥 이 대자를요. 큰 대자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 왜? 공급가액과 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가가 얼마이냐 이런 물어보면은요. 이 문제는 답이 뭐죠? 공급과 1억과 3,500도 더해야 되지만 세액 1,000만원과 0원도 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1억 3천이 아니고 1,000만원 세액도 하니까 4,50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가로 물어보게 되면은요. 그때는 뭐다? 부가세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올 리도 무슨 말이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액이 얼마입니까? 공급 대가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답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공급 가액은 세액을 포함한 게 아니지만 대가는 세액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대가로 물어보면은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걸 더해가지고 답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 했네요. 자, 요 실무 문제는 나중에 회계 관리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가셔가지고 자 모든 메뉴를 다 종료하고 나서 아시겠죠? 이거 다 종료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띄우시고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전산회계 1급 82회 실무 내용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